네, 중동 전쟁 굉장히 큰 불확실성 요인이 우리 경제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중동 사태, 중동 전쟁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명확히 이름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제가 엊그저께 KBS에 방송하러 갔다가 이 경제적인 이 파급 영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려고 방송에 가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그 전쟁의 참혹함, 그러니까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 좀 창피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경제를 논할 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전쟁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전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전쟁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영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떠오르는 것이 마치 데자뷰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데자뷰가 자꾸 떠오릅니다. 당시 2022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쟁이 발생했고 그리고 세계의 열강들이 특히 이제 서방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러면서 자국의 각종 원자재, 원유나 에너지나 각종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요. 이것을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가 뛰고 원자재 가격이 다 뛰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요. 그 과정에서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겪습니다. 자꾸 데자뷰가 떠올라요. 이번에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걸 제가 영어를 저도 영어도 부족하지만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 이스라엘의 그 이게 참혹함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 참혹함을 어, 견뎌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혹함을 경험했고 또 이게 retribution 이게 응징, 징벌. 그러니까 참혹함을 겪었지만 그것을 또 보복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이 확전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표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쟁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일단 전쟁하면 항상 여러분 떠올리실 게 전쟁과 국제유가 불안 이 단어를 좀 떠올리시면 그 전쟁이 미칠 그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번 이 전쟁이 있었고 전쟁 직후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들, 뭐 9.11 테러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각종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국제 유가가 치솟는 현상. 그러면 국제 유가에 대한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 저는 항상 국제 유가의 흐름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국제 유가의 전망을 전제로 깔 때 항상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를 전제로 깝니다. 역시
24년 경제전망서 이 책에도 당연히 국제유가 전망이 담겨 있겠죠. 근데 그 국제유가 전망은 제가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IEA 에너지 기구죠. OECD 산하의 그런 기구들의 전망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를 저는 전제로 깔고 전망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3년 3분기, 4분기 국제 유가가 3분기에 다소 2분기까지 좀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유가의 흐름은 24년까지도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전망입니다. 잠깐 비교해 보세요. 9월 전망이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10월 전망입니다. 9월 전망에서는 81.5달러, 87.7달러 3, 4분기 국제 유가를 이렇게 봤는데 10월 전망에서는 그게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존 전망 대비 특히 3분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9월과 10월 전망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유가의 기조가 24년 90달러를 넘어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흐름이에요. 자, 근데 9월까지만 해도 특히 WTI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90달러로 레벨업 된다. 국제 유가가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EIA는 전망을 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그렇게 전망하는 여러 배경이 있는데 물론 이게 세계 크루드 오일 원유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의 그 증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22년에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공급을 했지만 오펙 플러스가 집중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렸죠. 22년에. 근데 23년에는 오펙 플러스가 주로 감산을 하고 그죠? 0 밑으로 감산을 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그 밖에 다른 나라가 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런 특징을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움직이는 것에는 또 한 가지 배경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베네수엘라도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해 놨었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공급되지 않도록 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를 풀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동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베네수엘라의 공급량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상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해요.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 가능한 원유 공급량부터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면에서 조금 위안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전쟁과 국제 유가 불안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28 전쟁은 국제 유가 불안을 어쨌든 만들고 그리고 이 국제 유가가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그 28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좀 들여다보고 그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을 이제 조금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라이브로도 늦게 들어오시거나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영상을 바로 보신 분들은 왜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이 좀 어, 상했습니다. 예,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목소리보다도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도라지인데요. 빨리 목 낫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8 전쟁의 시나리오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미국의 입장을 볼게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이 지지합니다. 모르겠음이 25%고 이거는 제외도 되겠죠. 근데 지지가 53,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가 23, 53대 23.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국민의 이 지지에 힘입어서 민주당원, 공화당원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분명 이 미국 국민들의 지지하는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공화당원이 이스라엘 지원에 전쟁 참전에 굉장히 많이 지원에 찬성하는 지지를 보이는 비중이 높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민주당원조차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 비중을 제외하고도 절대적인 비중이 이스라엘 지원에 상당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정치공학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미국 재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좀 적극적인 이스라엘 지원 혹은 이 전쟁에 특히 이란이 참전했을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뭔가 경찰적 지위를 발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겠다. 국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따가 확전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참전, 또 이란의 참전, 그 밖에 뭐 유러피언 국가들의 참전 이런 식으로 전쟁이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정말 무시무시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 영향 중에는 특히 바로 자본시장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신흥국 매크로 리스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위험이 올라가면 0.5를 통과해요. 그죠? 근데 위험이 올라간다 하면 이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해요. 위험을 회피할 때 뭐 하죠?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다 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만약에 악화될 시에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그럼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당연히 통화 가치가 더 절하되겠죠. 상대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되겠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겠죠. 대외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 신흥국들도 대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자본을 조달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자본을 조달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신흥국 경제도 취약해지고
특히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자본시장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말 그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자료를 안 보여드렸나요? 혹시 이 자료 보여드렸나요? 네, 이렇게 위험 회피가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하는데 위험 회피 성향이 최근 들어 강화되는 거야. 최근 들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신흥국 경제에 신흥국 자본시장에 도움을 안 주죠. 전쟁이 확전될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동 사태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 그 영향을 좀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블룸버그에서 산하의 경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제 연구소에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국지전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란까지 참전할 것이냐 확전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가 먼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국지전으로만 끝나면 지금의 국제 유가에서 4달러 정도만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란이 참전한다든가 전쟁이 확전될 경우 지금의 국제 유가에서 약 64달러 정도 더 올라갈 거야.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0달러까지 갈 거야라는 전망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국제 유가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0.1%포인트 자극할 거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한 5, 6, 7% 정도 되거든요.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6%에서 6.1%포인트로 자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 확전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하는 정도가 1.2%포인트나 된다. 그러면 세계 주요국들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물가가 더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니 당연히 고물가가 더 장기화되고 고금리도 더 오래 지속되겠죠. 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 뒤로 늦춰지겠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중동 사태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나리오를 그려요. 그 그리는 게 여기 방금 소개해드린 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의 예상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두 가지 경우로만 그냥 응축시켜서 설명드린 거고요. 일단 블룸버그나 시티그룹이나 노무라 뭐 그밖에 CIBC나 알파인 마크로나 여러 경제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뭐 조사기관이나 이런 여러 섹터마다 나름의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는 겁니다. 자,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예상 시나리오가 크게는 이거예요.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제한적으로 국지전으로만 마무리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방향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란을 지원하고 무장 세력과 대리전이 확대되고 중동 불안이 더 커진다. 중립적인 시나리오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해 버린다. 그럼 중동 전역이 불안해지거든요.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확전되고 이 전쟁이 뭐 더 커진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서 뭐 100달러는 당연히 초과할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반대로 전쟁이 그렇게 확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전망할 경우, 그렇게 전제할 경우 국제 유가가 뭐 소폭 상승에 멈출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앞에 말씀드렸던
대응 수단이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풀어줌으로써 원유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서 그런다 한들 국지전으로 끝나면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결과적으로 못 준다. 이렇게 전망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소위 확전되는 양상이면 걷잡을 수 없이 이 국제 유가가 뛰어서 2024년에 뭐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확전되지 않고 경기 침체를 가혹하게 만들고 할 경우는 국제 유가가 이렇게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동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확전되는 양상이냐, 아니면 그냥 요 정도의 선에서 그나마 부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느냐,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주로 물가라는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자극한다. 그게 고물가를 만들고 고금리를 지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주로 드렸죠. 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잠깐 갈게요. 그 부분 말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도 있겠지만 전쟁은 항상 경기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여기서 다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은 됩니다. 장기화되고 확전될수록 당연히 공급 충격을 주겠죠. 원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죠. 그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오죠. 그러면 통화 정책의 완화로의 전환, 피벗 시점이 지연되는 거죠. 그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니까 자본시장엔 더 안 좋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동 사태가 말이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요.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에. 왜냐하면 중동 전쟁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중동 전쟁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난민이 더 유럽에 유입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역시 또 재정 부담이 커지겠죠. 에너지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높았는데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또 부담이 되고요. 정말 대외 정책을 이뤄나가는데 차질이 생기고요. 당연히 투자 심리도 위축되니까 유럽 경제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란이 참전하는 형태로 확산될 것이냐 그 시나리오를 좀 그리시면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말 달리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에 더 무게를 주는 거예요.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 이 책의 그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뭐 받아보신 분 많이 아시겠지만, 예,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이에요. 저도 이 전쟁이라는 요소를 감안하면 그렇지만 감안하지 않아도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망에 더 무게를 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IMF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이미 전망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7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 5.0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근데 10월 달에 이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근원 물가마저도 7월 전망치가 23, 24 6.0, 4.7%에서 3개월 만에 6.3, 5.3%로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며칠 전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 침공이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이게 확산될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걸 먼저 확산될 거라고 반영하고 이 물가 상승 압력을 계산했을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3달 정도 쓰니까. 그러니까 이 전망치가 지금 이 IMF 이코노미스트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여기서 또 한 단계 상향 조정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물가를 전망했고 24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는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흐름이거든요. 5.3% 근원 물가 상승률이면 글로벌 물가가 그러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23년 4년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23년 6월까지만 해도 국제결제은행 BIS죠. 국제기구입니다.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스탠스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3년 9월 들어서 수정 전망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물가가 더 장기화된다. 만약에 확전시 장기화되고 그 고물가가 안 잡힌 채 24년에도 계속 연장된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7%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150달러가 간다면 국제 유가가 그러면 기준금리는 더 올리고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지연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전될 시 기준금리 인하는 24년에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고금리의 장기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때도 IMF가 지난 10월 초에 제시할 때도 3.0, 2.9%로 세계 경제가 L자로 경기 침체에 처한다. 그러니까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니까 이미 IMF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했었는데 이 전쟁의 확전은 그 전망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IMF가 경고한 은행의 도미노 불안 어떤 상황인지 IMF 총재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역시 글로벌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리포트 이 GFSR이라는 이 리포트를 반기마다 IMF는 발표합니다. 이번에 역시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IMF가 발표하는 이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할까요?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이 보고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세계 한 29개국에 걸쳐서 주요국이죠. 한 900개 금융회사들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가 24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러면 금융 안정성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했겠죠. 이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 내용만 이것도 뭐 수백 페이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핵심이 되는 것만 몇 개 추려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CET1 ratio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 이게 규제 기준이 7%예요. 그러니까 7%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은 거다. 근데 이들 은행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 900여 개 금융 회사들의 금융 자산이
글로벌 은행 자산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근데 잠깐 이 CET1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CET1은 총 자본이 있겠죠. 총 자본, 조달받은 총 자본이 있고 그 중에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이 있겠죠. 그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뭐예요? 금융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손실 흡수 능력이 있다.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정의하고 어쨌든 CET1이라는 보통주 자본 비율,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좀 취약하다. 대응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레벨이 이렇습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시죠? 그러면 베이스라인이 2022년이고 그다음 어드버스가 2024년이니까 이 둘의 관계를 좀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CET1의 레이시오가 예를 들면 세계가 12.6%에서 10.1%로 떨어진다. 결국 그 떨어진 정도를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 체인지. 그 변화폭. 그러니까 세계도 떨어지고 유로존도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지고 그 밖에 다른 선진국도 떨어지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떨어지고 그 밖에 다른 신흥국도 떨어져. 다 떨어지는 거야, 다.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왜 떨어지느냐?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왜 떨어지는지 이걸 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해요. 그러면 금리는 여전히 높죠. 실물 경제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게 뉴 레짐의 시대라고 제가 강조했죠. 이 책에서 뉴 레짐의 시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는 어때요? 더 안 좋아요. 고물가가 지속될수록 안 좋고 힘들잖아요. 가게도. 그리고 당연히 고금리가 지속되면 더 어려워요. 기업도 어려워요. 그럼 특히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엄청 어렵겠죠.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 기업도 많아지고 부실 가게도 많아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은행이 당연히 자본 상황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자본 상황도 취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은행도 더군다나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우리 SVB 사태 때 경험하셨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금리가 지속된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높다. 그럼 채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된다. 근데 여기서 은행에 저축을 했던 자금들을 빼기 시작해요. 누가? 기업과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저축액을 빼는 거예요. 자본 조달 상황이 악화되는데 저축액을 빼야죠. 저축액을 빼는데 은행은 채권 가격이 이미 떨어져서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왜? 채권을 만기까지만 보유하면 손실은 피할 수 있는데 돈 돌려고 달라고 하는데 그것 죄송해요. 나 이미 채권 샀어요. 그럼 채권을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서라도 돈 돌려달라는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 보지 않는데 그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그나마 쉬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게 weak banks, 그러니까 약한 은행들, 그러니까 전체 그 은행이 보유한 전체 어셋 자산 중에 얼마만큼이 약한 자산이냐. 그러니까
약한 취약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봤더니 2022년에는 글로벌리 3%인데 24년에는 36%로 올라간다. 취약한 은행들이 3%만 취약했었는데 취약한 은행이 3% 정도였는데 이해가시죠? 정확히는 취약한 은행이 들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3%에 불과했는데 36%가량이 취약해진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4%에서 27%로 올라가고 이머징 마켓이 1%에서 54%로 올라가는데 특히 여기서 올라가는데 많은 비중이 누굴 거겠습니까? 중국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을 또 봐야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을 보면 3% 1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올라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CET1 레이시오가 변동폭이 퍼센트 포인트예요. 이거는 퍼센트고요. 단위가 이게 퍼센트 포인트인데 이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유로존보다도 더 떨어져요. 미국은 별로 안 떨어져. 중국이 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매우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특히나 세계 경제적으로도 경고를 하는데 중국 경제가 특히 취약한 은행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고금리가 더 지속될수록 그죠? 부동산 경기가 어,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전체 GDP에서 뭐 적게는 8% 많게는 뭐 28% 차지한다고 여러 기관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취약한 은행들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은행의 자본의 25%의 디파짓 런, 뱅크 런이 발생할 경우 어떤 영향을 줄까? 결국 이 중앙은행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커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그 뱅크런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그만큼의 이 은행들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가시죠? 그만큼 이 영향이 심심치 않다.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때 이 금융 불안이 심각했었죠. 그 리스크에 처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런 리스크의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 그런 은행들의 개수가 팬데믹 때 굉장히 많았겠죠. 줄어들다가 22년 말 또 23년 초 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시그네처 뱅크,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은행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취약한 은행들이. 그랬다가 23년 2분기부터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뭐 이 수준으로 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 그 금융부실 문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도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3이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4예요. 요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 경기 침체를 3이 아니라 2로 떨어뜨리고 물가 상승률을 4가 아니라 5로 올려버리면 굉장히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 아니에요. 전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물가는 물가대로 올려놓고 경기는 경기대로 더 내려놓는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됩니다. 저희 경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응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그 고물가를 좀 방어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공급망이 부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석유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가정이 크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비료조차도, 그죠? 약품조차도, 이런 우류조차도 다 원유로부터 추출된 그런 원자재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좀 강조하겠고요. 또 주변국의 어떤 부실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겠죠. 그거 전이되지 않도록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국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다른 금융 섹터로 전방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책도 의견을 그런 대비책을 좀 우리가 가져야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브 중이니까 어, 자산 관리나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녹화를 마무리하고 라이브로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질의응답 받기 전에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어, 이 책을 발간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책 보시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어떤 상황인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좀 참조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로 이 구매 링크 좀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